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께 충격을 드릴 겁니다. 저는 제 하나뿐인 사위를 직접 고소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집행유예 없이 바로 수감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외동딸과도 몇 년간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족인데. 그것도 하나뿐인 사위를. 하나뿐인 딸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저도 평범한 엄마였고 평범한 장모였습니다.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을 훔쳐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몰래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이면서요. 그 재산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꿈꾸던 노후를, 미래를, 삶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요. 설령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피를 나눈 자식의 배우자라도요.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가 잔인하다고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일은 3년 전 가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저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죠. 먼저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셔야 하니까요. 저희는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주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33년간 지방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시청 민원과에서 근무했는데 직급이 높지도 않았고 그저 성실하게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남편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해서 7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33년 동안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했습니다. 특별한 승진도 없었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남편 월급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죠. 하지만 저희는 그 돈으로 알뜰하게 살았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살았습니다. 명품 가방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해외여행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성실하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밖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 말로 경력단절 여성이죠. 딸 낳고 키우느라 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일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어요. 학력도 고졸이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나이도 있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가끔 파트타임으로 일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같은 거요. 하지만 남편이 반대했어요. 그런 일 할 필요 없어. 내가 벌어서 우리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당신은 집안일이나 잘해줘. 그래서 저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게 제 일이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저희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지민이에요. 지금 35살입니다. 외동딸입니다. 사실 저희는 아이를 더 낳고 싶었어요. 아들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딸만 있으니까 나중에 외롭지 않을까 걱정도 됐고요.
옛날 사람들은 아들 낳아야 대를 잇는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기를 바랐지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병원에도 다녔습니다. 검사도 받아봤어요. 피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돈도 꽤 많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세요. 그냥 인연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건강한데 아이가 안 생긴다니. 그럼 이건 운명인가? 하늘이 저희한테 아이를 하나만 주신 건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그냥 지민이 하나만 잘 키우자. 무리해서 둘째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지민이한테 더 집중하자. 하나를 낳아도 잘 키우자. 그래서 저희는 딸 하나만 키우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말 정성껏 키웠어요. 딸에게 쏟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저희는 지민이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어요. 우리 딸만큼은 세상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키우자. 남부럽지 않게 키우자. 우리가 못 이룬 꿈을 딸이 이루게 해주자. 그래서 저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딸에게 투자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딸이 5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오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친구 수연이는 피아노 배우는데 너무 예쁜 소리가 나.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아노 학원 알아봐. 우리 딸 하고 싶다는데 시켜줘야지. 피아노 학원비는 한 달에 12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남편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꾹 참고 보냈습니다. 딸은 피아노를 열심히 배웠어요. 매일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잘한다, 우리 딸. 손가락 모양이 예쁘네. 7살 때는 미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학원을 보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색칠도 잘하고 상상력도 풍부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영어 학원, 수학 학원도 다녔습니다. 학원비가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남편 월급의 4분의 1이 딸 교육비로 들어갔어요. 가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쓰면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저축은 언제 하지?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괜찮아. 우리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지금은 딸 교육이 우선이야. 딸이 잘 되면 우리도 나중에 좋잖아. 그래서 저희는 계속 투자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저는 딸의 도시락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다른 아이들 도시락보다 우리 딸 도시락이 더 풍성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반찬도 6가지, 7가지씩 넣었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넣었습니다. 계란말이는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소시지는 문어 모양으로 잘라서 넣었고요. 브로콜리는 나무 모양으로 세웠습니다. 밥도 그냥 담지 않고 동그랗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김으로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친구들이 제 도시락 보고 부러워했대요. 지민이 엄마 도시락 예쁘다. 맛있겠다.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오후 2시 반쯤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항상 간식을 준비해뒀습니다. 떡볶이를 만들거나 과일을 깎아놓거나 빵을 사다 놓았죠. 우유도 데워서 준비했어요.
겨울에는 호떡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와, 우리 딸. 학교 어땠어? 배고프지? 엄마가 간식 준비해뒀어. 딸은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먹으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 잘 본 것 같아. 그래, 잘했네. 우리 딸 똑똑해.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했는데 우리 팀이 이겼어. 와, 대단한데. 우리 딸 운동도 잘하네. 엄마, 오늘 급식이 너무 맛없었어. 그래서 도시락 반찬을 더 많이 먹었어. 그랬구나. 내일은 엄마가 더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저는 딸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딸의 하루를 듣고 딸의 고민을 들어주고 딸을 응원해주는 것. 그게 제 일이었고 제 행복이었어요. 남편도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딸을 찾았어요.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딸이 뛰어가서 남편을 껴안았어요. 우리 딸 오늘 하루 어땠어? 남편이 딸을 안아 올리면서 물었습니다. 좋았어.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그래. 우리 딸 잘했네. 아빠한테 보여줄래? 응. 딸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은 딸의 그림을 진지하게 봤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색깔도 예쁘고 구도도 좋고. 우리 딸 화가 되겠는데. 딸은 그 말에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 남편도 저도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딸과 함께 놀아줬어요. 공원에 가거나 놀이터에 가거나 때로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남편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뒷바퀴에 보조바퀴를 달아서 연습시키다가 나중에는 보조바퀴를 떼고 직접 뒤에서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아빠가 잡고 있어. 안 넘어져.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서워, 아빠.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무서워. 아빠 믿어. 천천히 페달 밟아봐. 딸은 조심조심 페달을 밟았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줬어요. 처음에는 계속 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살짝 손을 놨습니다. 딸은 혼자 타고 있었어요.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지만요. 잘한다, 지민아. 잘하고 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딸이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빠가 안 잡고 있다는 걸. 순간 당황해서 자전거가 흔들렸지만 금방 균형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혼자 타고 있어. 딸이 신나서 소리쳤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딸 대단해. 남편도 기뻐하며 따라 뛰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딸의 생일에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선물을 사줬어요. 딸이 원하는 게 뭐든지 사주려고 했습니다. 10살 생일 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 롤러스케이트 갖고 싶어. 롤러스케이트는 당시에 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사줬습니다. 딸은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너무 좋아했어요. 매일 공원에 나가서 탔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탔어요. 12살 생일 때는 게임기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닌텐도라는 거였는데 15만 원이나 했어요. 남편과 저는 고민했습니다. 게임기를 사주면 공부에 소홀해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딸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결국 사줬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해야 해. 공부 먼저 하고 나서 해야 하고. 약속 안 지키면 뺏을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아빠. 약속할게. 다행히 딸은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공부를 먼저 하고 1시간만 게임을 했어요. 주말에는 조금 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절제를 했습니다. 명절 때는 딸에게 새 옷을 사줬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전에는 꼭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어요. 저희는 헌 옷을 입어도 괜찮지만 딸만큼은 예쁜 옷을 입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우리 딸이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항상 단정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친구들도 지민이는 옷을 예쁘게 입는다고 했습니다. 딸은 이렇게 자랐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요. 하지만 저희는 딸을 응석바지로 키우지는 않았어요. 예의범절은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어른께 인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허리를 깊이 숙여서 안녕하세요 하고 말해야 한다고요. 눈을 보면서 또박또박 말하라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 예절도 가르쳤어요.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먼저 먹으면 안 된다고요. 입에 음식을 넣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소리내서 먹으면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도와주라고요. 누군가 슬퍼하면 위로해주라고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라고요. 남편은 딸이 잘못했을 때는 호되게 혼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친구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친구 지우개가 예뻐서 잠깐 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는 걸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어요. 지민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 빌린 건데. 잠깐 빌렸으면 바로 돌려줬어야지. 안 그러면 그건 훔친 거야. 남편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미안하다고 나한테 말하지 말고 친구한테 가서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알겠어. 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딸은 친구에게 지우개를 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했어요. 친구도 괜찮다고 용서해줬대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지민아. 실수했을 때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아빠가 자랑스러워. 저는 남편의 교육 방식이 때로는 너무 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옳았던 것 같습니다. 딸은 그렇게 배우면서 바른 사람으로 자랐으니까요. 딸은 착했어요. 학교 생활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냈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사춘기 때는 좀 삐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나. 딸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짜증을 많이 냈어요.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 방에서 나가줘. 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운했어요. 우리 딸이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춘기야. 다들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곧 지나갈 거야. 정말로 몇 개월 지나니까 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엄마한테도 다시 잘 대하고 이야기도 하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우리 딸 다시 돌아왔네. 전체적으로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선생님들도 항상 딸을 칭찬했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민이 어머니, 지민이는 참 착한 아이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요. 반장도 잘하고 있고요.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아, 우리가 딸을 잘 키웠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구나.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딸은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천재는 아니었어요. 전교 1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어요. 성적은 중상위권이었습니다. 반에서는 늘 5손가락 안에 들었고 학년에서는 10% 안에 들었어요.
특별히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성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대학 진학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딸은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공부하는 동안 조용히 지켜봤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면 딸이 책을 읽고 있거나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딸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 저는 살금살금 들어가서 딸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불을 꺼주고 나왔어요. 간식도 자주 갖다 줬습니다. 밤 10시쯤 되면 우유를 데워서 갖다 주거나 과일을 깎아서 갖다 줬어요. 지민아, 잠깐 쉬면서 이거 먹어. 제가 방문을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딸이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받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더 중요해. 알았어, 엄마. 곧 잘게. 하지만 딸은 계속 공부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딸의 의지를 꺾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딸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남편은 수학을 좀 잘했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수학 공부를 많이 했대요. 딸이 수학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남편은 안경을 쓰고 문제를 봤습니다. 이건 말이지. 이렇게 풀면 돼. 남편은 종이에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딸은 옆에서 열심히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했어. 고마워, 아빠. 천천히 다시 풀어봐. 혼자 풀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야. 응. 딸은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풀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간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딸과 함께 공부하는 것, 딸이 이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좋다고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 나던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1월 중순쯤이었어요. 추웠습니다. 딸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저와 남편은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아빠. 나 붙었어. 합격했어. 정말. 남편이 앞으로 나가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합격이었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남편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축하해,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셋이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를 실컷 먹었어요. 남편은 소주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지민아, 정말 잘했어. 아빠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아빠, 엄마. 저도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래,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대학 등록금 문제가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이다 보니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한 학기에 450만 원이었어요. 1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거기다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려면 월세도 내야 하고 식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책값도 있고 한 달에 최소 60만 원은 들 것 같았어요. 1년이면 720만 원. 등록금과 합치면 1년에 162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당시 250만 원 정도였으니까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희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다던데.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은 안 돼.
딸이 사회에 나가서 빚을 지고 시작하게 할 수는 없어. 이자도 붙고. 그러면 딸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저축한 거 있잖아. 그거 쓰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거 우리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일단 딸 대학 보내고 생각하자. 우리 노후는 나중에 또 모으면 돼.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금을 깼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을 해약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는데 1,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해지한다고 하니까 은행원이 물었어요. 만기가 아직 안 됐는데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으로 딸의 첫 학기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취방 보증금도 내고 생활비도 줬어요. 딸에게 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입금해줬어요. 남편 월급 250만 원에서 딸 생활비 50만 원을 빼고 나면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집세 5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50만 원을 쓰고 나면 9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 돈으로 저희 둘이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용돈, 의료비 등등.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매달 빠듯하게 살았어요. 가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쓰면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살지? 하지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찮아. 딸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우리도 좀 여유가 생길 거야. 그때 다시 모으면 돼. 남편은 항상 낙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때로는 답답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정말 다 잘 될까? 딸은 대학 생활을 잘했습니다. 가끔 집에 내려오면 대학 이야기를 해줬는데 들어보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학교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어요. 사진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재미있어요. 그래, 잘 됐다. 공부는 잘 따라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교수님들도 잘 가르쳐 주시고, 수업도 재미있고요.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열심히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딸은 또 말했어요. 저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아르바이트? 왜? 생활비 부족해. 아니에요. 생활비는 충분해요. 엄마 아빠가 매달 보내주시잖아요. 그냥 용돈 좀 벌려고요. 그리고 사회 경험도 쌓고 싶어서요. 그래도 공부에 지장은 없겠어.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주말에만 하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랑 일요일 오후에만요. 공부에는 전혀 지장 없어요. 뭐 하는 아르바이트인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카페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서빙하는 거예요. 시급이 10,000원이래요. 너무 힘들지는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커피 만드는 법도 배우고.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생활비를 충분히 보내주지 못해서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구나. 미안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무능해서 딸한테 미안하네. 딸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잖아요. 딸도 용돈 벌려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그렇게 대학을 다녔고 4년 후에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저희도 서울에 올라갔어요. 학사모를 쓴 딸을 보니까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하다니. 고생했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딸과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캠퍼스를 돌아다녔습니다. 딸이 4년 동안 다녔던 학교를 구경했어요. 엄마, 아빠, 여기가 제가 수업 들었던 강의실이에요. 여기는 도서관이고요. 여기서 친구들이랑 밥도 많이 먹었어요. 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딸이 여기서 공부했구나. 여기서 성장했구나. 졸업하고 나서 딸은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건 저희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딸은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어요. 수십 군데, 아니 100군데가 넘게 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운 좋게 면접까지 가도 최종에서 떨어졌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또 떨어졌어.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는데.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제가 위로했습니다. 나 취업 못하면 어떡해. 계속 이러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럴 리 없어. 우리 딸 이렇게 똑똑하고 성실한데. 곧 좋은데 합격할 거야. 하지만 저 이제 너무 지쳤어요. 조금만 더 힘내. 포기하지 마. 엄마 아빠가 응원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좌절했을까? 남편도 걱정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정말 힘들다더니. 우리 딸도 그렇구나.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딸은 계속 도전했고 드디어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딸이 신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 합격했어. 드디어 취직했어. 정말. 어디? 제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중견 기업이에요. 사무직이고요. 복지도 괜찮대요. 와, 정말 잘 됐다. 축하해, 우리 딸. 고마워요, 엄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남편에게도 말해줘야지. 남편 전화 바꿔줄게. 남편도 딸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정말 대견하다고 자랑스럽다고요. 그날 저녁 저희는 또 외식을 했어요. 딸은 서울에 있고 저희는 집에 있어서 함께는 못 먹었지만 각자 맛있는 걸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취직했구나. 이제 사회인이 되는구나. 이제 우리 짐을 덜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도 조금 숨통이 트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딸에게 생활비를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딸이 스스로 벌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이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저축을 시작해야겠다고요. 딸은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잘 적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에 내려와서 저희를 만났습니다. 회사 이야기도 해주고 동료들 이야기도 해줬어요. 상사 이야기도 하고 업무 이야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 생활 재미있어요. 배울 게 많아요.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 잘 됐다. 열심히 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딸은 2년 정도 일하더니 승진도 했어요. 대리가 됐다고 기뻐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대리 됐어요. 월급도 조금 올랐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딸 대견하다. 제가 칭찬했습니다. 이제 제 앞가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이제 우리 딸이 독립한 거구나.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28이 되었어요.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주말에 집에 갈게. 그런데 사람 한 명 데리고 가도 돼? 사람.
누구?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친구. 딸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뭐? 남자친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이 벌써 남자친구가 생겼다니. 응. 사귄 지 6개월 됐어. 엄마 아빠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그래. 알았어. 데리고 와.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민이가 남자친구 데리고 온대요. 남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벌써. 네. 이번 주 주말에 온대요.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말까지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집 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다 청소했어요. 먼지도 닦고 걸레질도 하고 화장실도 깨끗이 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잡채를 만들었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아서 섞었습니다. 갈비찜도 만들었어요. 갈비를 삶고 양념을 만들어서 졸였습니다. 전도 부쳤어요. 파전, 김치전, 감자전. 이틀 동안 부엌에서 요리만 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도 생기고 허리도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 딸 남자친구 오는데 잘 대접해야죠. 남편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머리도 새로 자르러 갔어요. 그리고 깔끔한 옷을 준비했습니다. 옷장을 뒤져서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이 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딸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딸 옆에는 키 큰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사위, 그때는 예비 사위였던 최현우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180cm는 되어 보였고 인상도 괜찮았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어요. 무엇보다 인사를 밝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최현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90도로 숙였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최현우입니다. 현우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어서 와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현우는 정중하고 또박또박하게 대답했어요. 어디 사세요? 서울 강서구에 삽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중견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업 쪽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가 어디세요? 여의도 쪽에 있습니다. 금융 관련 회사예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경영학과 전공했어요.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기대가 큰 편이에요. 부담도 되고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버지는 지방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플라스틱 제품 만드는 공장이요. 어머니는 가게를 하고 계시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현우를 관찰했어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요. 눈을 마주치며 대답하고 웃을 때도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딱히 문제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차렸어요. 현우는 음식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많으시네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현우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렸고 음식을 권하면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이 갈비찜은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더 드실래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식사 후에 현우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현우는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해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우는 정말로 설거지를 거들었어요. 접시를 물로 헹구고 수세미로 닦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참 착하네. 예의도 바르고. 딸과 현우가 돌아간 후 남편과 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때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하고 성실해 보이고 딸이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후로 현우는 몇 번 더 저희 집에 왔어요. 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한 번은 고급 한우를 사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거라고 했어요. 5만 원어치나 되는 비싼 고기였습니다. 한 번은 비싼 과일을 사왔어요.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였는데 한 송이에 3만 원이나 한대요. 한 번은 건강식품을 사왔습니다. 홍삼이었어요. 좋은 거라면서 아버님, 어머님 건강에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너무 비싼 거 사오지 마. 우리한테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 아버님을 뵈러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남편도 점점 현우에게 호감을 가지는 것 같았어요. 이 친구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딸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고, 효심도 있는 것 같고, 네,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현우는 없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현우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딸을 쳐다봤습니다. 결혼. 우리 딸이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남편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도 했어요. 정말 결혼하고 싶어.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저 현우 오빠 정말 좋아해요. 현우 오빠도 저를 정말 사랑해요. 같이 살고 싶어요. 부모님 허락 받으러 왔어요. 딸은 진지했습니다. 현우한테는 말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아빠. 현우 오빠도 원해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딸이 아직 좀 더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29인데 좀 더 경험도 쌓고 돈도 모으고 그러다가 결혼해도 되는데. 하지만 딸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결혼은 타이밍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억지로 늦출 수는 없잖아요. 알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현우도 괜찮은 친구 같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딸한테 잘해줄 것 같아. 딸이 기뻐하며 저희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꼭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우리 딸 행복하기만 하면 돼.
제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가 만났습니다. 현우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현우 아버지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어머니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따님과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현우 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네, 저희 딸도 현우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현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현우 씨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눈 후 혼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가을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이나 10월쯤이요. 현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10월로 하죠. 좋은 날 잡아서요.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예식장은 어디로 할까요? 현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작게 하려고 합니다. 큰 예식장 말고 작은 곳으로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들 작게 하더라고요. 현우 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날짜와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제 혼수 이야기가 남았어요. 저희는 딸에게 예쁜 혼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돈이 얼마나 들까? 최소한 1,00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아. 가전제품이랑 이불이랑 주방용품이랑. 남편이 말했습니다. 1,000만 원. 저희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저축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해줘야지. 딸 결혼인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은 예금을 또 깼습니다. 5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거기다 남편이 몇 달치 보너스를 모아서 딸의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가전제품을 샀어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필요한 것들을 다 샀습니다. 이불도 샀어요. 좋은 이불로 샀습니다. 비싸지만 딸이 평생 쓸 거니까 좋은 걸로 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방용품도 샀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접시, 그릇, 수저. 하나하나 정성껏 골랐어요. 다 합치니까 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현우 쪽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구했어요. 강서구에 있는 25평 아파트였습니다. 전세금은 2억 원이었대요. 현우 부모님이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현우가 모아둔 돈과 대출로 나머지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저희도 여유가 많지 않았고 현우 쪽도 크게 치를 형편이 아니라고 해서 작은 결혼식장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하객은 양쪽 합쳐서 100명 정도였어요. 요즘 결혼식 치고는 정말 소박한 편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도 하고 화장도 했습니다. 남편도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예식장에 도착하니까 딸이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엄마, 울지 마. 화장 다 지워져.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예뻐서.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도 예쁘시잖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면사포를 쓴 딸이 정말 예뻤어요. 이렇게 컸구나. 우리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딸과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남편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은 현우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식이 끝나고 딸은 저희에게 인사를 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 현우한테 잘해주고 현우도 너한테 잘하게 해. 힘들 때는 언제든지 집에 와. 알았지? 네, 엄마.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딸은 행복해 보였고 현우도 딸을 잘 대하는 것 같았어요. 명절에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왔고 어버이날에도 작은 선물을 챙겨줬습니다. 카네이션을 사오고 용돈도 줬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사위 괜찮은 것 같지?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고. 그래, 다행이야. 걱정했는데. 남편도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이건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곧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요. 변화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딸네 부부가 저희 집에 왔는데 현우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뭐랄까, 이전보다 더 들떠있고 흥분한 느낌이랄까요. 눈빛도 반짝반짝했고 말투도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계속 웃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현우는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그만 보지. 그렇게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우가 갑자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떴다. 떴어. 딸도 옆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같이 좋아했어요. 오빠 대박이다.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아버님, 어머님. 제가 오늘 대박 났어요. 현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뭐가? 남편이 물었어요. 주식이요. 제가 산 주식이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이거 팔면 300만 원은 남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잘 됐네. 남편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계속 흥분한 상태였어요. 저 이거 팔아서 다른 종목에 또 투자할 거예요. 요즘 제가 투자 공부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투자 채널도 많이 보고 책도 읽고 카페에도 가입해서 정보도 얻고. 정말 재미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주식은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원금도 날릴 수 있어. 나도 예전에 주식 좀 했는데 손실 많이 봤거든. 힘들었어.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은 정보만 잘 캐치하면 충분히 돈 벌 수 있어요. 예전이랑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 정보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조금씩 하다가 이제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현우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딸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현우 오빠가 요즘 진짜 공부 열심히 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확인하고 뉴스도 보고 경제 기사도 읽고. 저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젊은 사람들의 취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재테크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우는 만날 때마다 투자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식이 올랐고 어떤 코인이 떴고 부동산은 어디가 오를 거고.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겼는데 점점 이야기의 스케일이 커졌어요. 어느 날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시 외곽에 땅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3,000평 정도 돼. 와, 3,000평이요. 엄청 넓네요. 현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요즘 그쪽 땅값 많이 올랐을 텐데요. 개발 계획 있다면서요. 글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그 땅 한번 시세 알아보셨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요즘 그쪽 평당 150만 원씩 한대요. 3,000평이면 45억이에요. 45억. 그래.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안 파세요? 지금 팔면 정말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 땅은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팔 생각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은퇴하면 거기서 살 계획이야. 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현우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포기한 건가 하고 안도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현우는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땅 문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던 서류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인감도장도 함께 없어졌어요. 며칠 후 낯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계약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급하게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남편의 인감도장이 찍힌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박영수님의 사위분이요. 최현우 씨. 저희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로요. 재판이 시작되었고 딸은 끝까지 현우를 감쌌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현우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딸은 법정을 나서며 저희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후 몇 년간 저희는 딸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조기 퇴직을 하고 저희는 그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작은 농막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현우가 출소한 후 딸은 그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봄날 딸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저희는 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지금 딸은 한 달에 두세 번 저희를 찾아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밭일을 돕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요. 저희는 매일 아침 우리 땅에서 해가 뜨는 걸 봅니다. 남편은 텃밭에 물을 주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저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 주부였습니다.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현우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포기한 건가 하고 안도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현우는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땅 문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던 서류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인감도장도 함께 없어졌어요. 저희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계약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급하게 그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남편의 인감 도장이 찍힌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남편이 다그쳤습니다. 박영수님의 사위분이요. 최현우 씨.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혐의로요. 재판이 시작되었고 딸은 끝까지 현우를 감쌌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 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현우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딸은 법정을 나서며 저희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후 몇 년간 저희는 딸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조기 퇴직을 하고 저희는 그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작은 농막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독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현우가 출소한 후 딸은 그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봄날 딸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저희는 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지금 딸은 한 달에 2~3번 저희를 찾아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밭일을 돕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우리 땅에서 해가 뜨는 걸 봅니다. 남편은 텃밭에 물을 주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저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 주부였습니다.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현우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포기한 건가 하고 안도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 이제 좀 편해지겠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현우는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여보. 이것 좀 봐. 저는 급하게 거실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서재 서랍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땅 문서가 어디 갔지? 분명히 이 서랍에 넣어뒀는데. 저도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파일을 뒤지고 책장도 찾아봤어요. 하지만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남편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항상 이 서랍에 넣어뒀어. 절대 다른 데 두지 않아. 중요한 서류니까. 우리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침실 서랍도 열어보고 옷장도 뒤지고 부엌 찬장도 찾아봤어요. 하지만 서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인감도장도 없어. 인감도장도 여기 있었는데.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서류와 인감도장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건 설마. 남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우리는 언제 없어졌을까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편이 땅 관련 세금 고지서가 와서 서류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럼 한 달 사이에 누가 가져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 달 사이에 우리 집에 온 사람이 누가 있었지?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사람을 떠올렸어요. 지민이랑 현우. 지난주에 왔었죠. 일요일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점심 먹으러 왔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우가 화장실 간다고 2층으로 올라갔었어. 한참 안 내려와서 제가 걱정했었는데 남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요. 30분도 넘게 위에 있었어요. 배가 안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현우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남편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너 우리 집에 언제 왔었니? 지난주에 갔었잖아요, 아빠. 왜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우도 같이 왔었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같이 갔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현우가 2층에 올라간 적 있니? 한참 있었던 것 같던데. 아, 네. 화장실 간다고 올라갔었어요. 배가 안 좋다고 했어요. 좀 오래 있었죠. 왜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경찰서에 가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누가 가져갔다는 확실한 증거가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 신고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일일 수도 있고 혹시 어디 다른 데 두셨을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나오면 다시 오세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계속 서류를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남편이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수님 되십니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이 부동산 김대리라고 합니다. 박영수님 소유의 시 외곽 토지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남편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 건입니다. 계약금은 이미 입금되었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중도금 5억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잔금 처리하시고 소유권 이전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네. 계약서에 따라 진행하는 건데요. 박영수님께서 계약금 1억을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나는 계약한 적도 없고 계약금을 받은 적도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도 찍혀 있고 계약금도 박영수님 명의로 입금되었는데요. 나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희도 황당한 상황이라서요. 남편과 저는 급하게 그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동산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수님. 여기 계약서입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도 있었어요. 남편의 필체와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하지만 인감 도장은 진짜 아닌가요?
인감 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데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인감 증명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있었어요. 토지대장도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남편이 다그쳤습니다.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박영수님의 사위분이요. 최현우 씨. 박영수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사위분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현우가 한 짓이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도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약금은 어디로 갔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현우 씨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아서 박영수님께 전달한다고 했어요.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나는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당장 취소해요. 하지만 계약서가 있고 계약금도 이미 지불되었는데 어떻게 취소를 하죠? 구매자 분도 계약금 몰수하고 계약 해지하는 건 동의하지 않으실 텐데요. 중개인이 난감해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나는 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와 사기 사건이네요. 고소장을 작성하시겠습니까?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고소를 하면 사위가 범죄자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고민이 되었어요. 우리 딸의 남편을 감옥에 보낸다는 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소인 최현우. 혐의는 문서 위조, 사기, 횡령.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 길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이러는 게 맞는 건가? 딸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우리도 살아야죠. 우리 노후도 지켜야 하고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경찰서에 불려왔고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딸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딸이 저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현우 오빠를 고소하신 거예요? 너희 남편이 우리 땅을 몰래 팔려고 했어. 우리 서류를 훔치고 우리 도장을 훔쳐서 계약을 한 거야.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아, 너도 알고 있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키운 딸이 우리를 배신한 거였어요. 남편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넌 내 부모를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뭐가?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 땅을 팔려고 한 게 배신이 아니면 뭐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어요. 집도 사야 하고, 현우 오빠는 빚도 있고, 딸이 울먹였습니다. 빚.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빚? 주식이랑, 코인, 투자에 실패해서, 손실이 커서, 사채까지 쓴 상태예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을 이해했습니다.
현우는 투자로 큰 손실을 받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우리 땅을 노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땅을 팔려고 한 거구나.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 빚을 우리 재산으로 갚으려고 한 거구나. 죄송해요. 엄마, 아빠. 딸이 계속 울었습니다. 넌 우리 딸이 맞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현우 오빠가 감옥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딸이 애원했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켜야 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을 저는 결혼하고 3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봤어요. 남편은 항상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어려움에도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를.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우는 정말로 우리 서류와 인감 도장을 훔쳐서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으로 받은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이미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사용처는 사채 빚 갚는 데 3천만 원, 주식 투자에 2천만 원이었어요. 검찰은 현우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문서 위조, 사기, 횡령.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현우를 보니 저 사람이 우리 사위가 맞나 싶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딸이 앉아 있었어요. 딸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현우를 신문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류와 인감 도장을 어떻게 취득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댁에 방문했을 때 가져왔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2층에 올라가서 서재에서 가져왔습니다.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몰래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도 있었고, 집도 사야 했고, 장인어른께서 땅을 팔지 않으시니까 제가 직접.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쳐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저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현우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현우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앞으로 잘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검사는 엄벌을 주장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인어른입니다. 가족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피해 금액도 크고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엄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남편이 증언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제 노후를 통째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 땅은 저에게 돈이 아닙니다. 제 인생입니다. 제가 평생 꿈꿔온 삶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걸 몰래 팔아버리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처벌되기를 원하십니까? 엄벌을 원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봐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딸은 끝까지 남편을 감쌌어요.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딸의 통화 기록에 현우와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고 문자 메시지에도 땅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참고인, 이 문자 메시지를 보십시오. 오빠 정말 괜찮을까? 아빠가 알면 큰일 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딸도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서 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데 우리를 배신하다니. 드디어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인어른으로 가족 관계를 악용한 범행입니다.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이며 피해 금액도 큽니다. 범행 후에도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죄질이 나쁩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최현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판사님 제발.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딸이 저희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현우 오빠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딸에게 말했어요. 지민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도 살아야 했어. 우리 노후도 지켜야 했어. 딸은 저희를 밀치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과 완전히 연이 끊겼습니다. 현우가 수감된 후 저희는 딸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저희가 딸의 집을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빠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를 부정하다니.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마다 소주를 한 병씩, 때로는 두 병씩 비웠어요. 땅은 지켰지만 딸을 잃었어. 이게 맞는 건가? 나는 옳은 일을 한 건가? 남편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보했다면 우리의 노후는 없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평생 꿈꿔온 삶은 사라졌을 거라는 것을.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어요. 저희는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조기 퇴직했습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그만뒀어요. 더 이상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출근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저희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농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전문업체에 맡기려고 했지만 돈도 아까워서 남편이 직접 지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농막 짓는 법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웠어요. 몇 달이 걸렸어요. 남편은 매일 땅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지붕을 올렸어요.
손에 못이 박히고 팔다리가 아팠지만 남편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없이 일만 했어요. 그게 남편이 슬픔을 잇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도왔어요. 자재를 나르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해서 갖다 줬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봤어요. 드디어 농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저희는 그 농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내에 있던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필요한 집만 챙겨서 땅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난방도 안 되고 물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샤워를 하려면 물을 데워야 했고 밤에는 춥고 벌레도 많았습니다. 저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 하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남편이 이것저것 고치고 보완하면서 조금씩 살기 편해졌어요. 화장실도 개선하고 난방시설도 설치하고 수도도 제대로 연결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도 설치해서 전기도 쓸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땅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상추, 배추, 무,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어요. 저도 남편을 도왔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수확을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땅에서 일을 하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고 그러다 보면 딸 생각이 조금은 덜 났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술을 덜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쉬었습니다. 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희도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딸도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웃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지민이가 혼자 살고 있다더라.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나 봐.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출소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1년 반 정도 복역하고 모범수로 조기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현우가 나오면 딸은 어떻게 될까? 다시 같이 살까? 저희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까?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출소한 지 몇 달 후 이웃 아주머니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지민이가 현우 씨랑 이혼했대요.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이혼을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현우 씨가 출소한 후에도 계속 도박을 했나 봐요. 온라인 카지노에 빠졌다더라고요. 그래서 지민이가 견디다 못해 이혼했다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딸이 이혼했다니. 우리 딸이 혼자가 됐다니. 괜찮을까? 잘 살고 있을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민이가 현우랑 이혼했대요. 남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럼 지민이 혼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지민이한테 연락해 볼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민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저희는 여전히 땅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햇살이 포근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여자였습니다. 누구지? 손님인가?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었어요. 지민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딸은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도 푸석푸석해 보였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을 그냥 쳐다만 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몇 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농막으로 안내했어요. 남편은 농막 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손님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더니 딸을 봤어요.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아빠.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을 쳐다봤어요. 저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농막 안은 좁아서 3명이 앉으니 꽉 찼어요. 한참을 침묵이 흐른 후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현우 오빠가 옳다고 믿었어요. 엄마 아빠는 너무 고집이 세다고 생각했어요. 그 땅을 팔아서 우리가 집을 사면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도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우리도 내 집이 생기고 그러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딸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현우 오빠는 처음부터 돈밖에 몰랐어요. 저도 엄마 아빠도 모든 게 다 돈이었어요. 사랑도 가족도 다 돈으로 환산되는 거였어요. 딸은 계속 울었습니다. 출소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매일 주식 이야기만 하고 코인 이야기만 하고 돈 벌 궁리만 했어요. 그러다가 도박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카지노였어요. 조금씩 하더니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제가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제 월급까지 다 빼앗아 갔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모두 도박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번에는 딴다. 이번에는 정말 딴다. 빚도 다 갚고 집도 사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딸 때마다 잃었어요. 빚만 늘어났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금은 어디 살고 있니? 원룸이요. 아주 작은 원룸이에요. 회사 근처에 방 하나 얻어서 살아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괜찮니?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사실 괜찮지 않아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매일 밤 혼자 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그 땅을 지키려고 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죠. 엄마 아빠의 삶이었고 꿈이었고 미래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욕심만 생각했어요. 딸이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빠의 꿈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아빠가 평생 지켜온 것을 헐값에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을. 정말 죄송해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딸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남편과 딸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런 엄마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저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딸이 저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몇 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어요. 많이 말랐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녀를 껴안았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 상처받았던 마음들, 그 모든 게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울음이 잦아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민아, 우리는 너를 용서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우리 딸인 건 변함없어.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변함없고.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 완전히 치유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어쩌면 평생 완전히 낫지 않을지도 몰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넌 다시는 이 집에서 함께 살 수는 없어. 가끔 찾아오는 건 환영하지만 같이 사는 건 안 돼. 네, 아빠. 이해해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끔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굴이라도 보고 말이라도 나누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남편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가끔 놀러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거야.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딸은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저는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만든 찌개였습니다. 딸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살 좀 쪄. 너 너무 말랐어. 딸은 밥을 2공기나 먹었어요. 그리고 반찬도 많이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딸이 텃밭을 구경했어요. 여기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네요. 아빠가 다 키운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직접 키웠어. 농약도 안 쓰고 유기농으로 키웠지. 딸이 감탄했어요. 대단하세요, 아빠. 정말 멋있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힘들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재미있어. 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여기가 좋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딸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엄마, 아빠. 행복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비록 내가 없어서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딸이 일어섰어요.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버스 시간도 있고요. 저는 딸에게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한 보따리 싸줬습니다. 이거 가져가. 집에서 먹어. 딸이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잘 먹을게요. 남편이 딸을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저는 농막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딸이 떠난 후 남편과 저는 다시 농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네. 잘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딸은 한 달에 2~3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 몇 번은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딸은 저희 땅에 와서 밭일을 도와줬어요. 남편과 함께 채소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이 저희를 조금씩 치유해줬어요. 지금 저희는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는 농막에서 살림을 하며 지냅니다.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딸은 여전히 한 달에 두세 번 찾아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밭일을 돕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요. 예전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어요. 가끔은 여전히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꿔온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너무 잔인했을까요? 부모로서 실격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의 삶을 지켰고 저희가 꿈꾸던 노후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딸도 결국은 이해해 주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으로 저희 땅이 보입니다. 남편이 가꾼 텃밭에서 상추가 자라고 있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가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신다면 부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것이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 주부였습니다.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살다니요. 그 허허벌판에서요. 허허벌판이 아니야. 내게는 소중한 곳이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그 땅을 팔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가치도 더 오를 거고요. 나는 강남 아파트 필요 없어. 나는 그 땅이 좋아. 남편이 잘라 말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 현우의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아쉬워하는 듯한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끔찍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땅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의 확고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볶았습니다. 어떤 때는 개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여기 시에서 발표한 개발 계획이에요. 아버님 땅 바로 옆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래요. 그럼 땅값이 더 오를 거예요. 어떤 때는 부동산 시세표를 프린트해서 가져왔어요. 아버님 이거 보세요. 주변 땅들이 다 이 정도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이 팔 타이밍이에요. 심지어 어느 날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님, 이분이 이 지역 전문 부동산 중개사세요. 아버님, 땅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신데요. 현우가 소개했습니다.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나는 팔 생각 없다고 했잖아.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 현우가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나는 들을 것도 없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중개인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현우에게 말했어요. 현우야, 이제 정말 그만해. 나는 그 땅을 절대 팔지 않을 거야. 너도 이제 그만 들볶아. 현우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세요? 나를 위해서라고.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잖아.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현우가 당황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내 땅을 팔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남편이 다그쳤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을 사려면 목돈이 필요해요. 저희 월급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을 팔라고 한 거구나. 너희 집 사는데 보태주라고.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정말 절실해요. 아버님,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전세금도 계속 오르고 월세로 돌릴까 생각도 해봤는데 월세도 비싸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저희 또래 중에 자기 집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빠. 저희 진짜 힘들어요. 친구들도 다 부모님 도움 받아서 집 사는데 저희만 계속 전세 살고 있어요. 아빠는 땅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좀 활용하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너도 같은 생각이니?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저도 집이 갖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전세 살 수는 없잖아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민아, 현우야. 너희 마음은 이해해.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 어려운 것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 땅을 팔 수는 없어. 왜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 땅은 너희들에게는 그냥 돈일지 몰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이야. 우리가 꿈꾸는 노후야. 우리가 평생 일하고 나서 쉴 곳이야. 그걸 어떻게 팔아? 하지만 아버님도 그 땅 팔아서 더 좋은 데 사시면 되잖아요. 돈도 남을 거고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좋은 데 필요 없어. 나는 그 땅이 좋아.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고 내가 평생 지켜온 땅이야. 나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을 거야. 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현우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포기한 건가 하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몇 달 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땅 문서와 인감 도장이 사라진 겁니다. 며칠 후 낯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인감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있었어요. 이거 누가 가져왔어요? 박영수님의 사위분이요. 최현우 씨. 저희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딸은 끝까지 현우를 감쌌습니다. 최종 판결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저희는 딸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조기 퇴직하고 저희는 그 땅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농막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우가 출소한 후 딸은 그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딸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저희는 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지금 딸은 한 달에 2~3번 찾아옵니다. 함께 식사하고 밭일을 돕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우리 땅에서 해가 뜨는 걸 봅니다.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